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풀고 싶다 9번째 시간입니다. 시험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컨디션 잘 조절하고 계시겠죠? 그동안 준비해 오신 대로 잘 마무리하시고 시험을 치르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시즌2에 풀고 싶다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하다가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은 1회 시험 전에 시각처에서 활용 자료로 추천하였던 유일한 가이드라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차 시험에서는 이 맞춤형 화장품 관련해서 시행 규칙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이 치루어졌었죠. 정기시험. 그 이후에 시행 규칙이 확정 발표가 됐고요. 3월 14일자로.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5월인가요? 그때쯤 6월에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관련법 개정과 또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제정 고시안이 행정 예고된 상태이고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죠. 그 이후에 치러진 8월 2일 날 특별 시험에서는 그 세부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아마도 이번 2회 정기 시험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 좀 더 1회보다는 좀 더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은 시험 과목인 제1과목과 2과목, 3과목, 4과목의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씩 다 다루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정리 차원에서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과 또 관련 법령을 조금씩 훑어보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선 강의와 겹치는 부분 당연히 있을 것인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와 또 영업의 세부 종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빈 공란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식으로 낼 텐데요.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 화장품의 내용물, 그리고 시각처장이 정하는 원료, 추가해서 혼합한 화장품이죠. 이 화장품의 내용물은 제조 또는 수입된 그런 내용물이겠죠. 또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다만 고용비누 총리이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 화장품 제외한다. 제외되는 품목이죠. 이거는 3월 14일자 시행규칙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4월 달에 개정된 그런 개정안에 확정된 형태죠. 고용비누 제외되는 거 소분하는데 그리고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앞에 있는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제외 대상이 있는데 이 고용비누에 관련된 화장품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맞습니다. 또 화장비누라고 얘기하는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의미합니다.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특히 이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가나다라마 쪽의 내용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죠. 품질 성적서 확인할 것.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의 판매 내역서를 작성 보관해야 되는데요. 이 가나 다목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죠. 제조 번호, 사용기한, 개봉 사용기간, 판매일자, 판매량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설명할 내용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혼합소분에 사용된 내용물, 원료의 내용 특성,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이 두 번째 2호 항목의 안전관리 기준, 이 시각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은 현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고시가 제정, 고시 안으로 행정 예고가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가이드라인의 많은 부분들이 그 제정 고시안 그 안에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담고 있어서 어차피 같은 맥락으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정 고시안도 참고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7가지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 및 범위입니다. 법과 시행규칙에서 이미 이러한 사항들이 다 언급되어 있지만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히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 또 색, 향 등의 취향에 따라서
이 맞춤형 화장품을 혼합, 소분한다는 의미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특히 원료에 대해서는 색소나 향료 등을 특정하는 것을 좀 더 특징으로 하고 있지요.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 즉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는 것이 바로 추가 혼합하는 것이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 부분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규정하고 있죠. 뒤에 다시 언급은 할 거지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죠. 관련 별표 1과 2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그리고 또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성과 관련된 고시 성분이죠. 물론 예외 규정은 따로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색소도 별도로 고시하는 성분이면서 사용 제한이 있는 조금 안전성에 좀 취약한 원료인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어쨌든 간에 이 색소에 대한 부분들은 맞춤형 화장품에 혼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소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화장품에 혼합할 수 있는 그런 원료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색소 역시 다양한 사용 제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의 깊게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업의 범위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이 내용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내용물은 처음에 어떤 부분을 내용물로 보느냐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는데요. 명확히 벌크 제품이라고 가이드라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벌크 제품은 충전 이전의 제조 단계가 끝난 제품을 말하는데요. 반제품하고 헷갈릴 수가 있죠. 이 반제품이라는 것은 제조 공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필요한 제조 공정을 더 거쳐야 바로 벌크 제품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사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정의인데요. 여기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되는 그런 내용물은 바로 반제품이 아니고 벌크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시중에 나온 교재 중에 이런 부분들을 헷갈려 해서 반제품도 이런 내용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료는 이 단일 원료 또는 혼합 원료를 다 포함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료와 원료부 혼합하는 것은 바로 제조가 되겠죠.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신고에 대한 부분이죠. 자, 영업자,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업자는 등록이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입니다. 이 신고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세부적인 서류를 갖춰서 제출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서 그리고 자격증 2인 이상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선다형 형태로 또 나올 수도 있을 부분이 가능하겠죠. 기타 구비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이죠. 그리고 법인일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건축물, 즉 건물이 있어야 되죠. 거기서 판매장이 있어야 되니까 건축물 관리대장, 혹시 이 본인 건물이 아닐 경우에 임대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혼합소분 장소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 또는 상세 사진입니다. 등록도 마찬가지지만 신고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신고한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변경되거나 또 판매업소가 또 업소의 상호나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그리고 조제관리사가 변경될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변경사항이 발생되면은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각각의 필요한 제출 서류들은 공통적인 두 가지 사항과 나머지 각각에 따른 세부적인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마지막 사항은 폐업 등의 신고입니다. 폐업이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관련된 신고서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처음 신고했을 때 신고 필증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제출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의 세 번째는 바로 내용물과 원료의 범위입니다. 내용물, 특히 내용물 범위는 사용할 수 있는 내용물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된 화장품 내용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 홍보 판매 촉진을 위해서 미리 소비자에게 시험 사용하도록 하는 거, 이러한 것도 혼합소본에 사용되는 내용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료의 범위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을 준용하는데요. 거기에 별표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그리고 식약 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이 세 가지 부분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원료, 혼합할 수 없는 원료죠. 맞춤 화장품에서 정하고 있고요. 예외,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죠. 단일 원료의 경우에도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다라면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원료의 조합, 혼합 원료로도 허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화장품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내용물과 원료의 최종 혼합 제품, 이것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기심사 받은 경우에 하나요. 그 기심사 받은 조합 함량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네 번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이 맞춤형 화장품 준수사항에서는 특히 혼합과 소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사전에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은 바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유통화장품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7항에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은 혼합소본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초과해서 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맞춤형 화장품을 혼합소분해서 보관하거나 판매하지도 말 것을 가이드라인에서는 정하고 있죠.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의 판매 내역서를 작성 보관해야 될 내용 중에 세 가지 항목이 있었죠. 바로 제조번호인데요. 그 제조번호의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서는 식별번호를 제조번호로 한다는 거, 그 부분 같이 기억하시고요. 식별번호는 바로 다음과 같이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원료의 제조번호와 혼합소분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숫자, 문자, 기호 또는 이들의 특징적인 조합으로 부여된 번호이다 라는 부분, 이 부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식별번호, 맞춤형 화장품은 식별번호, 제조번호로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도 역시 유통화장품에 해당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사례, 즉 화장품 안전성 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었죠. 화장품에서 똑같이 준용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중대한 유해 사례, 부작용 발생 시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부터 며칠이었죠? 바로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거나 우편팩스 정보 통신 방법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바로 화장품의 중대한 유해 사례의 경우 신속 보고에 같은 부분이죠. 중대한 유해 사례 그리고 판매 중지 회수에 준하는 외국 정부의 조치, 이런 경우에 15일 이내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잘 같이 기억하실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 생산 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죠. 시각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요. 매년 그 당의 생산 실적을 그 다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요. 또한 원료 목록은 그 유통 판매 전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맞춤형 화장품도 보고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도록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기록 보관하여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객 개인정보 보호, 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고객에게 수집된 개인정보들 적법하게 관리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화장품법 시행령에 따라서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시행령 제15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 경력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그 고유 식별정보의 내용 중에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 이러한 번호에 관련된 정보들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하고 있죠. 가이드라인 5번째입니다.
바로 시설 기준과 위생 관리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조제관리사 제3과목, 시험 과목,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서 공부를 하셨으리라 생각 드는데요. 맞춤형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이런 판매 업소에 대한 시설 기준을 권장하고 있죠. 이 3과목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축약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혼합 소분 공간, 바로 다른 공간하고 반드시 구획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구획과 구분에 대한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 그물망, 줄 등으로 충분한 간격을 두어서 차고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상태가 바로 구분입니다. 구분. 그리고 벽이나 칸막이, 에어커튼 등으로 교차 오염과 관련 부분이죠. 외부 오염 등의 혼입이 방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가 구획입니다. 자, 구분과 구획 잘 구분하시고요.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합 소분할 때 기계를 사용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구획 구분이 된 것이겠죠. 위생 관리에 대해서는 혼합 소분 시 안전관리 기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혼합 전후의 손소독, 손세척은 반드시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제조업자의 기준에서도 그 손 소독할 경우에 70% 에탄올 쓰는 거 기억하십니까? 70% 에탄올 사용하고 있고요. 손세척,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손세척 하시면 코로나19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맞춤 화장품 혼합 소분 장소와 판매 장소는 구획해서 관리를 해야 하고요. 환기 시설도 구비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자가 이런 환기 시설의 개념으로 공기 조화 시설이라는 것을 공장 내에 설치하고 있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지요. 적어도 공기 조화 시설 형태는 아니더라도 환기 시설은 구비해야 하고요. 작업대, 바닥벽 청정 등의 청결 유지, 그리고 세척 시설 구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충 방서 대책, 정기적 점검 확인하는 작업 해야 되고요. 방충 방서 대책 기억하시나요? 곤충이나 해충이나 쥐를 막을 수 있는 대책입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예 기억하시죠? 배기구, 흡기구, 필터답니다. 천장이죠. 자, 공기가 들어오는 곳, 또 나가는 곳, 오염, 먼지들 같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필터를 통해서 걸러주죠. 그리고 폐수구, 바닥에 나가는 그런 폐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폐수구를 통해서 벌레들이나 그런 외부의 그런 작은 그런 곤충들이나 벌레들이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그런 트랩이라는 걸 달지요. 이런 트랩은 바로 맞춤 화장품 여기에 시설 규정에 권장하고 있는 그런 세척 시설 이런 데에 전부 다 설치가 돼 있는 형태지요. 그리고 실내 압군 외부보다 높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공장 쪽에서 해당되는 부분이죠. 실내압이 높아야지만 안에 있는 그 먼지들이나 오염물질들이 바깥으로 공기의 흐름 때문에 나가게 되죠.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기는 이런 장치를 설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참고로 공장 쪽에 있는 부분들 잠시 되돌아봤고요. 위생관리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혼합수문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나 도구의 위생관리 역시 중요한 항목입니다. 사용 전후 세척 기본이고요. 또 세척 시에 사용하는 세제나 세척제는 또 잔류하거나 표면에 이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잘 건조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외선 살균기 이용할 경우에 도구 장비들은 서로 겹치지 않게 한 층으로 보관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실게요. 추가적으로 이런 표면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재질, 뭐 탱크라든지 기타 그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도구나 장비들 많은 부분들이 스테인리스 스틸을 권장하고 사용하고 있죠. 대상물의 표면에 바람직하지 못한 미생물이나 오염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작업,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바로 위생관리입니다. CGMP에서 정의한 내용들을 따온 건데요. 위생관리, 어떤 정의에 의해서 나와 있는 내용인지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위생관리, 스테인리스 스틸.
위생환경 모니터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화장품 제조업자 모든 시설에 이런 위생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뭐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판매장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위생관리를 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최적의 그런 안전한 화장품의 품질과 또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맞춤 화장품 판매장에 위생점검포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예시에 따라서 작업자의 위생, 또 작업 환경, 또 장비 도구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 점검 내용에 맞게끔 기록을 매일매일 하면서 관리하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업자의 건강 상태라든지 위생복장, 외출복장 반드시 구분해야 되겠죠. 작업자의 복장도 청결한지 수시로 청결 상태 확인하고 또한 마스크 착용 여부나 또 혼합소분 전에 손을 씻는 습관 그리고 손소독제, 비치 여부, 위생장갑 착용 등 기본적인 사항들 잘 그 점검 내용 확인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청정 등급, 우리 제조업자의 시설 기준, CGMP에 대한 부분들 같이 보는 김에 볼까요? 자, 1, 2, 3, 4등급으로 나누죠. 실내압은 1등급이 제일 높겠죠. 2등급, 3등급 이런 순으로 그래야지 먼지들이 바깥으로 등급이 낮은 쪽으로 밀려나가겠죠. 작업화, 작업모, 작업복 각각의 등급에 맞게끔 복장들을 다 갖춰야 합니다. 균에 대한 부분들 낙하균과 부유균 두 가지로 나누고요. 1등급 10, 20개 그리고 2등급 30개, 200개, 10, 20, 30, 200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을 2등급으로 분류하고요. 노출이 안 되는 건 3등급, 일반 작업실은 4등급 분류한다. 같이 기억하실게요. 내용물과 원료 관리인데요. 내용물, 원료 입고 시에 당연히 무엇을요? 품질 성적서죠. 꼭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품질에 영향 미치지 않는 곳에서 보관한다는 거 기본이시고요. 사용기한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 보관하고 사용기한 지난 내용물 원료 폐기 원칙이죠. 기억하시나요? 제조업자 그 제3과목의 내용들 원자재 입고 시에 세 가지 서로 일치해야 되겠죠. 구매 요청할 때 그리고 또 공급업체의 성적서 현품이 반드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적합, 부적합, 검사 중으로 상태 표시하는 거 같이 머릿속에 한번 되뇌어 볼게요. 조제관리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표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표시 화장법 제10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제1항부터 제1호부터 10호까지 반드시 1차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해야 될 내용들이죠. 명칭 등등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1차 포장에 써야 되는 거 4가지. 자, 명칭, 영업자 3분 다 상호 다 써야 되고요. 제조번호는 식별번호로 의미하죠. 맞춤 화장품의 경우에는 식별번호, 사용기한, 개봉호, 사용기한. 그 밖에 총리력이 정하는 사항, 이것이 바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19조 제1항이죠. 이 중에 맞춤 화장품의 경우 1565 생략한다. 무엇이죠? 바로 바코드죠. 또 하나는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 제조국 명칭, 제조회사명,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다 중요하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용법 용량, 효능효과 쓰는 거, 성분명을 제품명칭 일부러 사용할 경우에 그 성분명과 함량, 여기서 방향용 제품 제외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 들어있는 경우에 그 함량, 또 천연유기농 표시 광고할 경우에는 원료 함량. 자, 2조 8호부터 11호 뭐죠? 그렇죠. 탈모, 여드름, 또 피부장벽 바뀌었죠. 아토피에서 피부장벽 기능, 가려움 개선, 그리고 튼살입니다. 자, 머리도 빠지고, 여드름도 나고, 또 가렵고, 튼살, 살도 틉니다. 4가지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 가와 나목 해당되는 거,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제품인 경우와 만 4세 이상부터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무엇을요? 보존제 함량을 적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소용량이나 비매품의 경우에는 자, 명칭,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만 쓰면 되죠. 상호, 또 가격 쓰고요. 제조번호와 사용후, 개봉후, 사용기간. 그렇죠? 그러면 식별번호가 되겠고요. 개봉후 사용기한 쓸 때는 제조 연원을 같이 써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혼합 소분일을 써야 되겠죠. 가이드라인 마지막입니다. 조제관리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정의, 조제관리사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따야 하는 그 조제관리사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혼합과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되실, 이제 한 달 뒤에 되실 바로 그 자리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의 집합교육 8시간 이하 또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정교육 실시 기간이 현재 3군데죠.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고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반드시 판매장마다 조제관리사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혼합소분 업무는 반드시 자격증을 가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고시입니다. 현재 처음 생기기 때문에 최종 고시로 얘기하고 있고요.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 예고된 상태이고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됐다는 부분 감안하시고 참고로 보시면 될 텐데요. 바로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들 거의 같이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1호 화장품 내용물에 관련된 거 사용할 수 없는 거 자,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3호에 대한 부분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하고 사용한다는 거. 5호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원료 사용기한, 개봉후 사용기한을 초과해서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기한, 개봉후 사용기한을 정하지 말 것 다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남아있는 내용물, 원료는 밀폐가 되어 있는 용기에 담아서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하라는 거. 그리고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미리 혼합소분에 보관하지 말 것. 자, 가이드라인에 있는 안전관리 기준 거의 준용하는 형태로 그 혼합소분의 안전관리 기준 부분 고시 안에 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서 요거 부분만 담아봤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1회 정기시험이 끝나고 바로 3일 뒤부터 시작한 시즌2의 첫 강의가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쉼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마칠 때마다 느꼈던 그 부족함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듯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본 강의가 정말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마음속으로나마 그랬을 거야 하는 무한 긍정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자, 시험이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죠. 남은 기간 마음 편히 생각하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저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시험 보시는 분들 댓글로 시험 문제 생각나는 거 하나만 달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파이팅! 응원 드리면서 시즌2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